자, 12번째 챕터로 넘어갑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산세라고 하는 챕터예요. 여기서 이제 가산세 얘기를 조금 잠깐 할 거고, 그리고 가산세가 시험에 전부 다 출제되지는 않아요. 항상 나오는 가산세가 있어요. 그 가산세만 갖고 가면 뭐 시험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산세를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보다 보니까 가산세 출제를 매일매일 해서 가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가산세가 많이 나오면 회계 직무로 직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그 회사에 종사하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 다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산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자격증만 정말 열심히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무자들은 가산세 관련돼서 뭔가에 수정신고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법령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법 공부를 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 또는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배우는 시점이 2020년도다. 그럼 2020년도에 적용되는 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가세 수정신고를 2019년도 신고분을 수정신고한다. 그러면 지금 신고하는 시점이 2020년도라고 해서 2020년도에 가산세라든지 감면이라든지 뭐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항상 언제 거 신고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기속의 시기를 보셔야 돼요. 그 기속의 시기에 맞는 가산세를 가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산세를 또는 뭐 세법의 개정들을 배울 땐 지금 배우는 시점의 현 시점의 내용을 배우시는 거라서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쪽과 관련돼서 신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해서 또는 매입세 공제에 관련돼서 그쪽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쪽 설명에서 조금 빠진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가산세로 넘어갈게요. 그럼 교재는 페이지 피셨을 거니까 이 부분 그대로 두시고 저희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서 들어가든 상관은 없으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고서에 들어갈 때 과세 기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다. 그럼 법인은 1년에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요. 그럼 여기에 과세 기간 맞춰서 3개월에 한 번씩 입력을 하겠죠. 만약에 개인 사업자인데 일반 과세자이다라고 하면 그들은 요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넣어야 해요. 그리고 옆에 간이과세 버튼이 있죠. 네, 요 부분이 간이과세자들이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요렇게 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여기서 엔터를 그냥 쳐보세요, 여러분. 엔터를 치면 10월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시스템에 우리 소위 말해서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에 보여지는 날짜가 있죠. 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되는 과세 기간이 자동으로 인식을 시키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숫자를 치지 않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부분에 가시면 우리는 여기가 정기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신고라고 하면 나는 10월부터 12월 최초에 정기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선택하는 부분. 근데 정기신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나는 다시 기존에 신고했던 자료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수정신고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를 선택을 하면 이 자리에 너는 이 수정신고가 첫 번째니 두 번째니 이렇게 이 횟수를 보여주는 차수라는 걸 입력을 해요.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부가세 수정을 한 번 했는데 뒤늦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면 또 2차 수정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부가세 신고서가 여러 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의 차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준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정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신고했던 자료를 싹 지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게 한 칸이잖아요. 그래서 1번 란이죠. 이 1번 란에
과거에 신고했던 당초 신고와 새로 신고하는 수정 신고를 두 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적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을 매번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기신고 선택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2300번 들어왔더니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거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감 풀지 마세요. 이거 다른 거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세팅값 넣는 거니까. 자, 그럼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부분이고, 자,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 중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지금 이 1번란에 대해서 입력한 정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가면 이렇게 원시 데이터 켜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3억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3억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 정보인지를 여기서 전표 입력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유형도 이 자리에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자리는 원래 11과세로 입력한 게 맞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부분 저희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11과세 1번란에 집계되는 건 메인 매출 전표 유형 11과세로 입력하고 반드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부속서류 조회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 부속서류 조회를 눌러보시면 부속서류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료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업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저장까지 다 되어 있다라면 관련된 부속서류 조회가 여기 하단으로 들어오면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저희는 이 기능만 알려드릴 거고 필요하면 열어서 보세요. 업무는 대부분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세무사랑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취업 이력서 작성해서 구인에 대한 거를 작업을 해보시면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이렇게 구인 공고가 올라온 게 상당히 많아요.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도 이 프로그램 배우시면 거의 대부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존 프로그램 안 배웠으니까 이력서 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리고 더존 프로그램을 조금 구경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서버에 들어가세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AT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AT 자격시험 검색하면 프로그램 교육용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거 둘러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얘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세무사랑은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정보들을 볼 땐 원시 데이터 켜기라는 걸 가지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존 프로그램은 이 자리에 커서를 두면 이 자리에 아예 역추적으로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더존 프로그램은 그런 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다 가르쳐드리고 모두 다 써봤지만 장단점들이 있어요. 네, 어느 프로그램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커서를 두면 이 자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1쪽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3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3쪽을 안 보여지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요 난에서 또는 탭키를 누르면 그 다음에 3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부가세 신고서가 실질적으로 이제 쪽으로 얘기하면 1쪽과 3쪽에만 우리가 대부분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더블 클릭해서 팝업창처럼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네, 그런 것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누르면 여러분 원시 데이터 켜기 부분이 처음에 이제 닫고 나오면 가리기라는 글씨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누르면 원시 데이터 가리기라는 부분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때마다 창이 뜨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작성 방법 켜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자리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안내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제 쓰시라고 하냐면 일단 닫아보시고요. 우리 이 가산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26번 자리에 가산세액계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가산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가산세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자리에 커서를 두면 오른쪽에 이런 가산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종류가 많죠, 여러분. 그럼 나는 이 부분에 내용들이 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작성 방법 켜기라고 했었던 이 키들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설명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여준다. 근데 전부 다 지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기본적인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거 눌러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교육 버전이죠, 여러분. 네, 그럼 자격증 시험 보러 가셔서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작성 방법 가리기 눌러서 닫아 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두라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설명을 다 했으니까 더 안 할 거예요. 저희는 요 설명 좀 해볼게요. 과세표준 명세 버튼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은 과세표준 명세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 9번 자리와 같아야 하고 수익금액 제외라는 건 우리 매출로 보지 않는 것이며 그 얘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 구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기본적인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요 과표 명세 열어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교재 그대로 놓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 저는 PPT로 좀 내용을 바꿔서 활자를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과세표준 명세라고 해서 들어져 있으신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용을 보면 여기 과세표준 명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쪽 왼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수익금액이라고 해서 나오는 면세사업 수익금액은 부가가치 신고서 3쪽 하단 쪽에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충족을 시켜주셔야 해요. 시험에서는 요 문제 내고 싶으면 이거 뭐 하라고 줘요. 지문에. 네, 그 내용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신고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신고 부분은 우리 아까 과세기간 입력하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1기부터, 우리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하고 들어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2기 확정이죠. 그러면 예정도 있고 확정도 있고 영세율 조규환급도 있고 기한 후 과세표준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정과 확정은 여러분들이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조회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시라고 하냐면 지금 벌써 우리가 10월, 12월을 넣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확정이라고 하는 2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제가 7월부터 9월을 들어가면 이 자리가 1번 예정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조회 기간에 맞춰서 자동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2, 3, 4는 직접이다. 그러면 3번은 뭐냐면 우리 환급제도 배웠을 때 일반 환급제도가 있었고 조기 환급제도가 있었잖아요. 일반 환급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3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 환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3번을 체크해서 내셔야 조기 환급 기간에 맞춰서 돈이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의 키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4번은 시험 출제할 겁니다. 자,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도 의무라고 했어요. 4월 25, 7월 25, 10월 25, 1월 25일이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근데 그 날짜에 나는 무엇하지 못했다. 신고를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과세표준을 기한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 구분을 4번으로 바꿔주셔야 해요. 그리고 4번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신고 연월일이 제가 조금 빠르게 불렀던 4월 25, 7월 25, 10월 25, 1월 25일이 아니겠죠. 그거보다 뒤에 날짜겠죠. 그러면 여기 신고 연월일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입력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맞춰서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선택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출제할 때 기한 후 신고 나오면 과세표준 명세도 작성하세요. 이 글씨가 있으면 여기 4번 넣어주시고 신고 연월일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국세 환급 계좌 신고 그리고 은행 그리고 계좌 번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환급이 발생한 사람들이 우리 돈을 통장으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세금은 우리 현금으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다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맨 마지막 난이 음수였을 때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돈을 돌려받을 계좌를 입력해서 신고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회사 등록에 가면요. 추가사항 탭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탭에 국세 환급금 계좌와 뭐 이렇게 국세 환급금 계좌와 국세 환급금 계좌 번호 뭐 이렇게 입력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정보를 넣어놓으면 여기 자동 반영이 돼요.
자,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국세 환급금 계좌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실 때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여기다 계좌번호 넣어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돼요. 자, 전자마감부터 오류 뜰 거고 국세청 변환할 때도 다 오류가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자리 계좌번호는 지워주셔야 해요. 네, 지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적색 정보를 안 띄우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은 이 버튼을 누르면 아예 빨갛게 글씨를 써줘요. 2천만 원 넘어간 사람은 여기다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내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세법적인 요건이라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또 별도로 계좌 개설 변경 신고서라고 하는 국세청 양식이 있고요. 우리 교육 버전에서는 이걸 지원하지 않지만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에는 요 양식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고서에 무슨 부분, 우리 돈 돌려받아야 되는 계좌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시고 통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령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폐업. 자, 우리 실기 문제는 절대 못 내겠죠. 그쵸? 우리 회사 문 닫을 순 없어요. 자, 폐업일자, 폐업사유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국세청에 무엇하는 거? 반납하는 거. 그러니까 완벽히 더 이상 안 하겠다예요. 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폐업일자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폐업일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부가세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다음 달 25일까지 하시라고 했었죠. 네, 그 부분의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고 폐업의 사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업 일자는 회사 등록에서도 실제 정리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요. 회사 등록 기본사항 탭에 폐업 면허일이 있어요. 네,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이 부분에 자동 반영이 되어집니다.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지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험 보시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조금 쭉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등록 업무에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이나 2급 공부할 때 그냥 시험지에 텍스트로 주면 그냥 타이핑만 치는 것만 하세요. 왜냐면 고치는 문제를 내니까. 근데 그 고치는 문제를 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딘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치는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찬찬히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계속 사업자에 입사했다 하더라도요. 가셔서 회사 등록 수정하거나 내가 신규 회사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보를 잘못 넣으면 엉뚱한 세무서에 세금 신고가 들어가거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 등록이 첫걸음자리예요. 자, 과세표준 명세 얘기를 할게요. 자, 과세표준 명세라고 하는 건 28번 난부터 이 32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28번부터 30번 요 자리, 그죠? 여기 글씨 써드린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무엇을 의미한다? 매출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업태와 종목별 과세표준을 우리 몇 난, 28, 29, 30번 난, 칸이 3칸밖에 없어요. 그 난에 무엇 하셔라, 기재하셔라.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다 그러면 제조업이겠죠. 상품 매출이다 그럼 도매업이겠죠. 자, 그렇게 내용을 맞춰서 이 자리에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업종인데 그 다수가 3개 이상이다 그러면 2개까지 1순위, 2순위, 여러분 28번이 매출이 제일 큰 주 업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은 그 다음 순서 2순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30번이 3순위예요. 그런데 다수의 업종 3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세 번째 칸에 모두 다 합산해서 넣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업태 종목, 그리고 여기 코드, 이 코드가 업종 코드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회사 등록에 업태 종목 그리고 업종 코드 넣는 자리가 있죠. 주 업종 코드. 자, 그게 여기 자동 반영이 돼요. 네, 그 부분 자동 반영되고요. 시험에서 이 문제를 내고 싶다. 손으로 작성하는 그러면 시험지에 업태와 종목과 업종 코드 줘요, 여러분. 그거 여기와 들어와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권장할 때 코드를 먼저 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코드가 코드돔 F2번으로 내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드 자리에서 숫자 6자리를 넣으면 여기 업태 종목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업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하고 글씨가 딱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변경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 업태와 종목을 넣고 코드를 치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코드를 항상 먼저 넣고요. 요건이 맞으면 패스. 우리 수정하는 게 필요하네? 그럼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401번부터 430번은 왜 써드렸냐면 우리 이게 손익계산서 매출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상용화 프로그램은 400번대 매출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매출 코드 구간이 401번부터 430번 또는 뭐 420번 요 구간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사용한 게 이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코드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과세표준 명세는 내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야 이 자리에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상품 매출에 해당되는 401번의 코드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업체 자리에는 도매나 소매인, 그래서 대부분 도매가 글씨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종목에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동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품 매출로 여러분들 분기를 했다. 그러면 업태가 뭐로 들어온다? 얘 제조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제조에 글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코드는 도매이다, 제조이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업태에 대한 게 자동의 글씨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코드들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뭐 기타라고 글씨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공란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 작성했을 때 여기 수익금액 제외 입력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전산 실무했을 때. 그런데 그때 갔을 때 뭐가 있었냐면 제조라는 부분으로 여기 금액이 들어와 있고 여기 아래쪽에 천 얼만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옆에가 다 공란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임대 때문에 별도 짓게 된 금액이에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401번, 404번이 아닌 나머지는 금액에 집계는 되지만 얘가 무슨 업이다라는 걸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란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타라는 거로 집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업무하실 땐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업무하실 땐. 자, 그리고 이제 수익금액 제외 가야죠. 31번 자리. 자, 수익금액 제외는 대표적인 고정자산, 매각. 자, 전산회계 1급 이번에 같이 응시하시는 분들은 무슨 부분? 고정자산 매각 금액을 찾아라 라고 하는 장부조회 문제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오시고 과세표준 명세를 눌러서 수익금액 제외에 고정자산 매각 얼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답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이거나 간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자리에 자동으로 집계가 되거나 또는 저희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법령이 이렇게 써 있어요.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이 아닌 걸 이 자리에 써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익금액은 우리가 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 매출이라고 부르는 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수익금액이라고 해요. 너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건데 근데 우린 법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작성하는 요령에는 소득세법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요건이 해당되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제외를 쓰는 게 맞아요. 자,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고정자산 매각은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아요. 영업수익이 아니잖아요.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고정자산 매각이 수익금액으로 포함이 돼요. 규정이 벌써 다르죠, 여러분?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 명세는 부가세 신고,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 매출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에도 관련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자격증은 난이도가 높게 낼 때만 건드는 자리. 자, 과세표준 명세 32번의 합계는 과세표준 합계, 부가세 신고서 1쪽에 있는 9번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 그래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면세 수익 금액 쪽. 자, 면세 수익 금액은 대체적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자리에 금액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위에 있는 건 과세죠. 아래에 있는 건 면세죠. 겸용사업자였을 때만 면세 수익 금액 자리를 쓰겠죠, 여러분. 만약에 100% 면세면 부가세 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겸용사업자였을 때. 자, 그럼 겸용사업자는 면세 수익 금액도 정확한 신고가 부가세 신고 때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자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13면세, 18카면, 20번에 있는 명건. 여러분 20번 명건도 넣어본 적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14번 건별만 넣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번 건별은 과세사업자인데 증빙이 없다. 무증빙 매출. 근데 여러분 면세사업자도 무증빙 매출이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과일집에 가서 요즘엔 여러분 겨울이죠? 겨울엔 귤을 많이 사 드시잖아요. 2,00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 까만 봉투에 넣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현금영수증 발급하세요? 그냥 2,000원 내고 그냥 오시죠. 그럼 과일집 사장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아니, 증년제 이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일집이 과일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공산품도 같이 팔아서 겸용사업자였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간 귤 5,000원어치를 까만 봉투에 사갔다. 그런데 증빙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면건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면건으로. 그러니까 건별은 과세거래이고 면건은 면세거래예요. 그래서 시험은 20번을 현재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했을 때 본 기억이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금영수증 면세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써드린 이 유형을 입력하면 이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 금액도 당연히 수익금액 제외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요건은 과세표준 명세에서 설명한 거랑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하단에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계산서를 발급했다. 겸용사업자니까 발급했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13면세로 입력했던 부분이 84번 자리에 들어오고요. 84번 자리의 금액은 매출처별 계산사학계표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또 부가세 신고를 못하겠죠. 자, 계산서 수치 금액은 여러분 우리 53면세가 있었죠. 네, 그거를 입력한 게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고요. 매입처별 계산서 학계표라는 부분으로 반드시 제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1급 시험 보실 때 계산서 발급이나 계산서 수치 금액이 나왔는데 나 어디서 찾지? 라고 하면 이 자리 와서 보셔도 되고요. 또는 매입 매출장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러분 장부주의 메뉴에 가면 네, 거기 가셔서 우리 발급은 매출이니까 매출 유형 선택하고 13면세 그러면 내용 확인할 수 있고 매입을 물어봤다 그러면 매입 선택하시고 53면세 유형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도 출제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신고 연월일. 아니, 여기 성명도 있고 사업자 번호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있는데 이거는요? 라고 하시면 회사 등록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체크를 안 해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회사 등록 정보를 고치셔야 되고 내가 다시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회사 정보 블록이라는 거 눌러서 재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고 연월일은 필요하겠죠. 자, 신고 연월일은 컴퓨터에 자동 세팅값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조회 기간에 과세 기간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끝나는 날짜가 있죠. 여러분 12월 31일 그날로부터 25일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그 신고 기한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근데 수정이 필요하다라면 여러분이 무엇한다? 직접 고치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지금 잠깐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매입세액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앞에 이론 수업할 때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 부분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렸고 요건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요 부분도 수업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펴놓고 보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점검을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 자리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우리 신고서 직접 작성하는 문제 냈을 때 위치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경감 공제세액이라는 자리부터 등장이 돼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여기 18번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18번 자리는 여러분 커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전 18번 자리에 그 밖에 경감 공제세를 열고 싶은데요. 그러면 19번 자리든 20번 자리든 어느 자리든 그쯤에 커서를 두시면 요 18번 자리가 오른쪽 화면에 열려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여기 흰색으로 보이죠? 요 자리에 여러분이 금액을 넣으면 우린 요 18번 자리에 세액 자리에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험 목적상 누구는 반드시 기억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무조건 기억한다. 자, 요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전산실무 이론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누가 신고하면 자, 여러분 세무대리인이 신고해 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업자, 기업이 직접 전자신고를 한다. 자, 어디 들어가서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마감해서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국세청에 가서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자가 신고하면 언제 확정 신고 시 무엇 해주겠다. 10,000원을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 2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여러분 나 납부세액 있어요 라고 하면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빼고요. 근데 저는 환급세액이 있는데요. 그럼 이 10,000원을 입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환급세액에 이 10,000원을 가산해서 돌려받아요. 아주 재밌는 것. 그래서 지금 공제하거나 우리 환급세액에 무엇한다? 더한다라는 게 그 표현이에요. 아, 왜냐면 여러분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른 조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조항만 그래요. 이 조항만 환급세액에 가산까지 해서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회계 처리하시란 문제 출제한다고 했어요. 우리 분기 문제 내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상계정리 문제. 그러면 얘 뭐로 처리한다? 잡이익, 영업의 수익인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반드시 숙지. 자, 그 다음 55번 자리는 지금은 안 쓰는 자리. 그런데 없애지는 못해요. 우리 서류 보관 몇 년 규정이 있다? 5년. 최대 몇 년까지 보관할 수도 있다? 11년 3개월, 11년 5개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폐지가 된 법이라도 양식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을 하면 우리는 건당 200원씩 연간 한도 100만 원까지 공제해 준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5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현재 법은 폐지가 됐겠죠. 그냥 남만 현존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키를 하나 잘못 눌러서 여러분 지금 빙 돌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가끔씩 제가 수업하는데 지금 기기가 한 4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캠부터 시작을 해서 듀얼에다가 여러 가지를 다 연결해놔서 이게 가끔씩 이렇게 오류를 띄워줘요, 여러분. 키를 잘못 누르면 그래요. 약어 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펜 기능이 죽어서 펜을 열었더니 또 여기서 돌아가네요. 뭐 글씨는 보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다시 봐야 되는 부분. 자, 택시와 관련된 부분. 요건 시험에 안 내요, 여러분. 우리가 택시 운송사업자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도 요거는 보고 갈게요. 자, 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우리 여러분 영업용 택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길에 가다 보면 영업 택시는 노란색으로 다 표시가 되죠. 그럼 그 택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들은 다 법인의 형태를 띱니다. 근데 우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 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넣어야 되죠. 네, 입금해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영세하더라. 그래서 국가가 뭘 해주냐면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들어오면 납부세액이 있겠죠, 여러분.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예요. 100분의 99를 무엇 해주고 있다? 경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회사는 되게 좋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 경감하고요. 누구한테 그 돈을 나눠주게 되어 있다? 택시 기사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것도 불법해요. 그래서 우리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사들을 자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터지는 것 같아요. 그 돈을 회사가 꿀꺽했다.
또는 종업원한테 주고 회사로 다시 입금받았다 막 이런 일들이 터져요. 불법이에요. 자기들 갖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99에 해당되는 건 지금 종업원들한테 나눠주는 돈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상당히 많이 경감해 주죠. 자, 대리납부세액공제. 자, 우리 대리납부세액공제는요.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 이제 신용카드고 관련해서 대리납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진짜 따끈따끈한. 자, 이 대리납부 부분은 지금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대리납부를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그 부분을 이행하면 뒤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여기 25번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신용카드 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번란에 금액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 대리납부 세액공제도 해주겠다. 자, 이 부분 유흥점입니다. 유흥. 소비자 술집이에요, 여러분. 자, 술집에서 카드 결제가 열심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술집 사장님은 지금 민식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세금으로 들어올 때 계속 문제가 생겨요. 체납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아니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면 카드사가 지금 일정 부분만큼 무슨 부분을 부가세를 받아서 내버려요. 그러면 지금 저는 지금 제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저는 카드 업자한테 신용카드 업자한테 벌써 부가세 일부를 좀 넘겨줘서 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 기재돼서 내야 되는 세금에서 뺄 거예요. 근데 이 형태를 25번 안에 금액이 있고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1%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흥하고 관련된 쪽이에요. 뭐 아무나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 요거는 현금 영수증 단말기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그 단말기에서 매출이 일어나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단말기 설치 사업자가 매출자가 아니고요. 그들은 설치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데 그 설치 사업자가 설치해준 장소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만큼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네, 들어온 부분이고요. 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법령은 지우지 못하죠. 근데 거의 희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공제 등이라는 19번 자리. 자, 이건 개인사업자죠, 여러분. 자,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매출이 있으면 순수한 신용카드, 순수한 현금 영수증. 그러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무엇 해주겠다?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최대 얼마까지 해주기로 했죠? 1,000만 원. 그쵸? 네, 그래서 발행금액 곱하기 1.4%와 1,000만 원을 비교해서 우린 무슨 부분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자리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금액 자리에는 기입을 하고 세액 자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회색으로 막혀 있죠. 자, 그래서 기록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같이 기억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이 초과되는 사람은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뭐 유형은 기존부터 얘기했던 거라서 또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 얘는 그냥 읽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개인사업자 조항이라서 우리 실질적으로 실기문제에 아예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이놈의 퍼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제도예요. 너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개인 일반 과세자 중에 우리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이 지금 얼마 4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확정 신고할 때 이들을 소규모 개인 사업자라고 불러주고 그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우리 무엇 해주겠다? 우리 감면을 해주겠다. 요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여러분 교재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금년 2020년 7월에 확정이 된 거예요. 중간에 막 거론이 되면서. 그래서 교재 부분에는 없는데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렸어요.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 자, 요 부분은 법인은 예정 때 신고하죠. 자, 근데 일반 환급자에 해당이 된다라면 우리 환급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정 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이 있으면 반드시 확정 신고할 때 여기 세액 자리에 무엇 하셔라? 입력하셔라. 그리고 양수로 넣는다라고 얘기했죠.
자,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에 고지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요 세액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론으로밖에 못 냅니다. 자, 그 다음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 자, 우리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M&A 한다는 표현처럼 나오는 거. 자, 근데 그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 중에 지금 부가가치세를 안 낸 게 있어서 이 사람이 대신 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빼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내용인 거고요. 자,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 자, 이 부분은 금지금, 뭐 금제품, 그리 스크랩.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 미리 부가세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가세 미리 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기입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신한은행 계좌 통해서 들어가는 제도가 있고요.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게 또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런 얘기고요. 자, 신용카드 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 자, 지금 보시면 유흥, 단란, 제가 술집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들이 대리납부 대상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카드 단말기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카드 단말기를 고객들이 열심히 긁고 갔겠죠? 그러면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그쪽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사가 그들한테 넣어줘야 되는 결제 금액의 금액 중에요. 110분의 4에 해당되는 걸 미리 부가세를 징수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25번 난에 입력을 해서 우리 무슨 부분 미리 냈던 부가세가 있어요. 우리 110분의 4를 미리 냈잖아요. 그거 기입해서 납부세에서 빼면 돼요. 그리고 25번 난에 금액이 있는 분들은 아까 무슨 부분이요? 여기 다이렉트납부 세액공제라고 하는 별도의 세액공제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제도이고요. 자, 가산세 별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따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네, 가산세는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업자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다만 당신이 다수의 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과 세금 계산서와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데 납부만 하나로 하겠다라는 게 가능하다겠죠. 그게 총괄 납부였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수의 사업장에 납부 금액을 어디에 요 자리에 합쳐서 써줘야 돼요. 네, 그 부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이 신고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요 자리에 자동으로 두라 여러분. 그리고 요 자리는 우리가 주된 사업장이 있고 종된 사업장이 있었잖아요. 주된 사업장이 이 자리 쓰는 거고요. 종된 사업장은 이 자리 기입 안 해요. 그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나 종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체크박스만 체크해서 별도로 따로 내요. 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가산세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네, 가산세. 자, 가산세 내용은 자, 일단 가산세 난에서 우리가 오른쪽 화면에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551페이지에 있는 가산세요. 다음 사업자 미등록부터 갈게요. 자, 이 부분은 이론으로 출제는 될 것이고 실기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네, 사업자 미등록이면 우리 아직 사업자 등록 안 냈어요 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자,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 가산세 적용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등자가 붙어 있는 건 하나가 아니고요. 다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미등록 가산세, 허위 등록 가산세가 있는데 미등록은 아예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예요. 우리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면 너는 미등록 가산세를 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허위 등록은 본인이 사업하면 여러분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겠죠? 제가 황향숙이잖아요. 그럼 제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중에 황향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사업자 등록 중에 황종석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얘 네가 사업하는데 그 황종석은 누구니? 제 남동생이거든요. 자, 남동생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허위 등록이죠.
가족이니까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유일하게 인정되는 사람이 배우자만 돼요. 그래서 이 타인 명의를 다 봐버려요. 그래서 남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너는 허위 등록에 해당이 되고 그 기간에 발생된 전체 공급가액의 몇 프로를 1%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 그럼 공급가액 1%예요. 상당히 센 금액이에요. 세액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타인으로 보지 않아요. 네, 배우자만. 자,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자, 세금 계산서 불성실이다라고 해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는 여기 세금 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쪽하고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걸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부실기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부실기재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여러분. 4가지. 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가 잘못되거나 또는 일부가 잘못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하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재가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 실수들 많이 하세요. 전자발급하면서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셨던 분들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거기서 거래처를 검색하고 나면 이 동일 거래처가 쫙 검색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안 하고 이게 동일 거래처인 줄 알고 선택해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엉뚱한 거로 발급했죠. 근데 그거 모르고 다 신고도 하고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뒤늦게라도 발견이 되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실기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의 몇 프로? 1%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미발급 등의 경우라는 게 있어요. 자, 미발급 등의 경우는 여러분 지금 여기 미발급 등이라고 했던 이 자리 있잖아요. 64번요. 아, 그럼 이제 대부분들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부실기재 글씨는 없는데 어디다 써요?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등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등자 자리에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지연발급 등이라고 되어 있고 미발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 난에 같이 써요. 네, 부실기재 부분. 자, 그럼 미발급 등은 미발급 등 64번에 쓰시면 되는 부분.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셔야 되죠. 자, 공급일이 속하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라고 했으니까 정상 발급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 시기가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을 보았더니 자, 공급 시기는 제가 4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세금계산서 업무를 진행하는 날짜, 그러니까 제가 발급기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 발급의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였잖아요. 그럼 다음 달 10일이라는 걸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했어야 된다. 그러면 4월 5일에 공급 시기는 우리 최소한 늦어도 언제까지 발급은 했어야 된다? 5월 10일까지는 발급의 업무를 끝냈어야 돼요. 다만 5월 10일이 빨간 날이었다. 쉽게 공휴일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날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됐을까요? 근데 이 규정을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정상적인 부분을 무엇하였다? 나는 지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규정을 무엇하였다? 위반하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을까요? 자, 그 내용입니다. 좀 미발급이라고 해서 보는 부분은 언제까지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라? 미발급이라고 불러라. 그럼 이런 확정신고 기한은 일기는 언제까지이고요. 일기는 여러분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일기는 7월 25일까지죠. 이 기는 2년자 안 쓰게 여러분 1월 25일까지죠. 자, 요걸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날짜까지 발급을 안 했대요. 또는 이 날짜 지나서 발급했대요. 그러면 다 미발급이에요.
하든 안 하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발급 안 했다, 미발급. 저희는 7월 26일 날 발급에 업무를 했어요. 미발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미발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기한의 용어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공급시기 왜 드렸을까요? 자, 예를 하나 듣고 싶어서. 자, 그럼 공급시기가 4월 30일이다.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발급은 언제까지? 5월 10일까지. 자, 그쵸? 그런데 제가 일단 지금 나오는 건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를 아예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 법 지키지 않았어. 정상적인 거 안 했어. 이 얘기예요. 그럼 정상적인 걸 안 했다라고 하면 미발급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까지다? 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7월 25일까지 미발급했으니까 가산세 내야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무슨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몇 프로? 2%. 근데 여러분, 여기 미발급 등 자리에 가면 뒤쪽 참조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가산세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게 가산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1%, 얘는 0.5%, 0.3% 이런 식으로 가산세율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안 보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가산세는 다양해요. 누가요? 가산세율이. 그래서 뒤쪽 참조로만 들어와요. 네, 그래서 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또 들어가서 볼게요. 자, 가공세금 계산서 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공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가라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제 가라라는 게 뭘까요? 거짓말인 거죠. 네, 일본식 표현이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하는 거. 그럼 내가 A한테 1,000만 원의 매출이 없었는데 매출한 것처럼 하는 거. 설마요, 매출자가 그걸 하고 싶을까요? 매입자가 대부분 뭘 원해요? 나 이것 좀 해줘.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 매입세금 계산서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매입자료 부족해서 돈 주고 샀는데 다 가공이에요, 여러분. 자, 국세청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도입한 배경이 뭐냐면 이 가공세금 계산서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고 무슨 조사만 하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의무를 아예 도입해버린 거예요, 배경이. 근데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무엇하였다라면 발급했다라고 하면 됐을까요?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으로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와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이것도 들었어요, 여러분. 자, 앞에와 뒤를 제가 지금 쪼갰거든요. 왜 쪼갰을까요, 여러분? 자, 경우가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 앞에 있는 경우와 뒤의 경우.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건 누구의 입장일까요? 공급자 입장이에요. 공급자. 자, 근데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발급 받은 경우예요. 그럼 뒤에는 공급 받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가공세금 계산서는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겠다? 쌍방과실로 갑니다. 쌍방. 자, 그 얘기는 매출자 걸렸대. 그러면 매입자도 세무조사 같이 뜹니다. 반대로 지금 매입자 입장에 있는 사람의 세무조사 과정 중에 이게 걸렸다? 그러면 모두 다 역주족해서 전부 다 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에 가산세가 들어가지 않고요. 양쪽을 모두 다 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자, 매입자 모두 다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공급자가 천안이더라. 그러고 공급받는 자가 용인이었다. 이렇게 세금 계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이 둘의 공급 사실은 있다 없다? 없다. 거래 사실이 없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급자 천안도 공급받는 자 용인도 우리는 가산세 모두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 3%. 여러분 세지죠? 네, 3%가 됩니다. 아까는 2%였어요. 지금은 3%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가공. 자, 세 번째 타인명의. 여러분 남의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여러분 여기 또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요. 그러면 매출자, 매입자, 가산세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타인명의가 무슨 부분이냐? 실제 공급자는 누구였다? 천안이었어요. 네, 주식회사 천안.
그런데 내가 세금 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로? 다른 사람으로 주식회사 용인으로 발급했다. 결론적으로 위장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A가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는 B의 이름으로 발급했다는 얘기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 왜 해요? 라고 하시는데 제일 실수하지 마셔야 될 게 이제 시험은 어차피 이런 타인명이란 글씨를 흔적을 주니까 괜찮은데요. 업무에서는 누가 타인이란 표현을 하겠어요? 대부분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많이들 걸어놓냐면 제가 천안하고 거래를 했어요. 근데 천안이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회사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거로 발급할게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 네, 그래 주세요. 라고 해서 전 세금계에서 냉금 받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돈도 주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라고 했는데 천안과 용인, 여러분 상호가 다르죠? 여러분 본지점과 아니면 상호가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지점인지 따져볼 때 상호가 같다. 그리고 법인등록번호가 같아요. 법인등록번호가 같고요. 대표이사가 같아요. 여러분 사업자 번호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총괄납부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다 각자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조건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거나 총괄납부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각자 정비를 등록할 거니까.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거로 벌써 가름이 돼요. 근데 전 지금 상호가 다르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서 천안이 얘기하는 거죠. 용인 자기네 회사라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타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이 그걸 왜 했을 거냐면 부가세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부가세는 어차피 과세 표준이 10% 세금이잖아요. 자, 이런 걸 손을 대는 분들이 뭐냐면 매출 조작자들이에요. 또는 매입 조작자들. 그러니까 매출 조작한다 그러면 천안의 매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적정선까지의 세금만 내고 싶은 거죠. 근데 용인의 매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용인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개인 사업자들 그거 많이들 하세요. 다 불법입니다. 뭐 그렇다고 법인이 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실질과 위장 또는 공급받은 자, 공급한 자 모두 가산세 몇 프로? 2%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 자, 재화 등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해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자, 여러분 공급은 한 거네요. 그쵸? 근데 제가 실제 공급은 500만 원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세금 계산서는 700으로 발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과다 공급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 공급이 10만 원이었다라면 우리 과다 공급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세금 계산서는 얼마로 썼다? 15만 원으로 썼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과다하다? 원래 10만 원 거래인데 5만 원. 그래서 이 과대액으로 보여지는 5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 얼마? 2%. 그런데 우리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모두 2%의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내용. 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 아까는 여러분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네 사업장이라고 해도 안 돼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불법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법령에 명문화를 시켜버렸어요. 전혀 다른 회사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실상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혀 다른 회사는 그닥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들이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실질 공급장은 천안인데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은 용인이더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까는 가산세 몇 프로였어요? 2%였어요. 그쵸? 네,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땐.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얘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가산세 1%로 내려줬어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인하 조치가 된 거예요. 모두 다 묶어서 다 2%였거든요. 그런데 가산세 1%로 인하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된
세법이에요. 명문화 조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여러분 요거 교재 없을 거예요. 제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교재 없지는 않고요.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조금 많이들 혼선을 빚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 552페이지에 미발급 등의 경우라고 해서 나온 부분에 가산세라는 글씨 써 있는 부분에 가시면 5의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이라고 써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위쪽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대상자. 그럼 여러분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대상자는 누구이다? 기억나야죠. 여러분 이거는 의무자 말하는 거예요. 발급 대상자, 의무자. 법인은 무조건 전자. 법인은 면세이든 과세이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법인은 무조건 다 전자로 발급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은 사업장별 얼마였죠, 여러분? 3억이었어요. 3억, 사업장별로 3억 이상자인 사람들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억에 대한 기준 금액을 놓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서 개인은 3억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사람들이 의무자인데 이들이 전자가 아닌 무엇을 종이를 줬다. 수기를 줬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앞에 전자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승인번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얘는 미발급 가산세예요. 그런데 저희 다방공지가 됐을 때요, 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어떤 오류를 출제자들이 범했냐면 이 가산세가 미리 얘기하면 1%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지연 발급 등 62번에 다방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출제자는 62번에 쓰고 어떤 출제자는 64번에 쓴 거예요. 64번이 맞아요. 네, 62번 맞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법 규정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는 걸 명문화 시켜주면서 가산세를 사실상 인하해 준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원래 미발급 가산세 쪽에 추가된 항목이에요. 그래서 62번만이 아니라 64번만이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이제 62번으로 답공시한 적이 있다 보니까 수검자들이 이제 그 요건을 모르니까 문제가 또 출제가 됐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62번에 넣고 어떤 사람은 64번에 넣었어요. 그럼 또 이의제기가 들어가죠. 다 맞았으면 했겠죠, 여러분. 여기다 넣든 가산세 금액만 틀리지 않았으면 다 맞았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여러분 여기 적용된 요 금액 치는 자리거든요. 요 금액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적을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 자, 그래서 법인과 개인은 3억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들이 종이로 생들 발급하면 가산세는 1%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요 가산세는 앞에 거 하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자, 미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3%. 자, 4번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4번에 해당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자, 공급은 하였지만 공급가액보다 실제 더 크게 발급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만이에요. 부분에 대해서만 2%의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5번째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지금 이 사람은 사업장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실제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를 같이 가산세 몇 프로? 1%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미발급 등의 뒤쪽 참조가 왜 이렇게 나온지 아시겠죠? 2%, 3%, 1%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 요건에 맞춰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라고 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에 이제 이번에는 지연발급, 지연 수치라는 부분을 또 들어가서 볼게요. 그냥 가산세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셔도 돼요. 그런데 법에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 묶어서 드리는 것 뿐인데,
자, 지연 발급 쪽은 여러분, 여기 지연 발급에 양방향 화살표를 주고 지연 수치라고 줬잖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미발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발급이라고 했던 부분의 첫 번째 얘기가 이거 있었죠.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또는 발급의 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미발급으로 안 보는 기한이 7월 25일, 1월 25일이었어요. 근데 그 7월 25, 1월 25 이후에 발급을 하면 발급했어도 걔도 미발급이 돼버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7월 25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사실상 매입세 공제는 무조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연 발급이라고 하는 요 기준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발급은 공급자, 발급 받는 자는 지연 수치거든요. 그럼 지연 발급된 걸 받아오면 너 늦게 받아온 게 있구나.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된 거예요. 또는 1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대신에 페널티를 줘요. 그래, 내가 매입세 공제는 해줄게. 근데 너가 늦게 받았잖아. 그러니 늦게 받은 거에 대한 가산세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공급자는 지연 발급, 공급받는 자는 지연 수치, 이 가산세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요지는 요 얘기겠죠. 자, 공급 시기 이후에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그래서 1기는 7월 25, 2기는 1월 25, 그 날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지연 발급하였다라고 하겠다. 지연 수치하였다라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이 거의 주예요, 여러분. 시험은 1번 쪽으로 거의 냅니다. 자,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들어왔어요. 자,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으나 실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연 발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내에 발급받았다라고 하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수정신고나 경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이 돼서 뒤늦게 경정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지연 발급, 지연 수치로 현재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일상적인 부분에선 거의 없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경정, 결정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조사 과정 중에 터졌거나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들에 더 해당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 공급 시기 이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발행 세금 계산서란 얘기겠네요. 자, 그럼 실제 공급 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우리 경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부분도 지연 발급 또는 지연 수치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4번 조항에 있어요,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자, 요거는 앞에 수업 때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텍스트로 여기 4번에 써드렸어요. 자, 공급받는 자가 지연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면 수치하면 우리 무엇하겠다? 매입세 공제는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연 수치 가산세는 무엇된다? 적용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급받는 자의 입장인지 공급자의 입장인지 꼭 확인하셔서 정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연 발급이다 그러면 몇 번에 넣을 거예요? 62번 자리에 넣어서 1%죠. 자, 근데 지연 수치였다라고 하면 몇 번 자리에 가요? 63번 자리에 가요, 여러분. 근데 0.5%예요. 가산세가 달라요, 여러분. 기존에는 똑같이 1% 적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받는 자는 인하 조치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산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의 1%, 공급자는 그리고 남번호 62번 했을 거고요. 자, 지연 수치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우리 63번 자리에 기입을 하는 거고 가산세 0.5%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가정을 3월 30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발급의 기한은 4월 10일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4월 10일까지 발급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1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발급이 이루어지면
지연 발급으로 보아서 1%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지연 수치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만 0.5%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일단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미발급으로 보는 건 7월 25일까지 발급을 하지 않았다. 또는 7월 25일 경과돼서 7월 26일부터 발급했다. 그러면 미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건 뭐 교재에 박스가 있으니까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전자세금 발급 명세라고 하는 부분. 자, 요건 지금 현재 법령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생기면서 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쪽으로 요것도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가산세 쪽의 항목은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줬습니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고, 자, 그러면 전자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 전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전송은 하였지만 늦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전송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전자세금 발급 명세란 란에 가산세를 기재해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 지연 전송은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 그러면 7월 25, 1월 25. 자, 그때까지 전송했다. 그러니까 공급일의 다음날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정상적인 건 일단 어겼다. 자, 그런데 7월 25일까지가 지연 전송. 자, 미전송은 우리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간인 우리 7월 25, 1월 25일까지 무엇하였다? 전송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전송했다. 이 경우를 미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4월 7일 날 발급했다고 가정을 세우면 우리는 이런 발급을 4월 7일 했어요. 그럼 전송은 언제 해야 돼요? 4월 8일까지 해야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라면 4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송이 됐다. 그 사이에 그러면 지연 전송 가산세는 얼마? 0.3%. 그래서 여기 1000분의 3이라는 65번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미전송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린 7월 25일까지 전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66번 자리에 있는 0.5% 가산세를 적용해서 우리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우리 이건 가산세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니까 우리 지연 전송한 공급가액의 0.3, 미전송한 공급가액의 0.5.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거 다 공급가액이에요. 왜냐하면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금액 곱하기 가산세율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빼고는 모두 다 공급가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매출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아, 매입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매입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매출처, 매입처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자, 부실기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누가 들어가지, 여러분? 우리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거래처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거래처 정보 들어가고, 그러면 상호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있고, 그리고 매수가 몇 매인지도 있고,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세액은 얼마이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또는 사실하고 다르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됐다라면 우리 이런 걸 부실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그 부실 기재한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0.5%의 가산세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인은 이 가산세 있을까요? 법인 전자발급하죠, 여러분? 그럼 제가 종이로 발급한 게 없다라면 이 가산세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이거 왜 안 없애요? 라고 하는데 우린 개인 사업자는 3억을 기준으로 전자이다 아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여전히 종이 발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이 세금 계산서, 수기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 계산 사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 가산세는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실기재한 부분에 이렇게 가산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제출 불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써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미제출. 자, 미제출이란 부분은 여러분, 내가 아직 제출 안 했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확정 신고할 때 내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 사개표를 안 냈다. 그럼 너는 미제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할 때. 왜냐면 여러분, 과세 기간을 마무리하는 건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25, 10월 20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제출의 관점을 따질 때 여러분 예정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예정 신고 누락분은 미제출이 아니라 늦게 냈다고 봐요. 왜냐면 예정 거 빠진 건 확정해도 포함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너가 법인이잖아. 너 의무였잖아. 의무를 왜 제대로 안 했어? 라고 해서 일종의 페널티가 붙는 거지 그걸 미제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늦게 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제출을 따질 땐 계속 확정신고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계산 사개표를 안 냈었습니다. 안 냈다가 우리 뒤늦게 냈다. 아니 이거 왜 안 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부가세 신고 이번에 못했거든요. 신고 기한까지. 그럼 부랴부랴 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각종 서류들이 다 미제출이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신고는 빨리 해야 돼요. 그 날짜에 맞춰서. 자, 그럼 제가 제출 기한 그러면 7월 25일까지 신고를 못했는데 제가 그 기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무엇하였다라면 제출을 했다라면 우리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조항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제출 쪽은 또 감면 조항이 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감면. 자, 가산세는 미제출한 공급가액의 0.5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 불성실 67번 자리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지연 제출해야 되겠죠? 네. 지연 제출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자, 예정 신고 때 제출해야 되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 사개표를 내가 빠뜨렸더라 또는 제출은 했는데 합계표의 내용이 누락된 게 있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확정 신고 때 같이 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겠다? 지연 제출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 제출은 누구만 해당이 된다? 예정 신고 시 미제출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을 확정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만 지연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지연 제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얼마를 0.3%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부실 기재로 보여드렸네요. 우리 부실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 여러분? 우리 늦게 낸 거니까 지연 제출한 부분이 맞겠죠 여러분? 네, 지연 제출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 제출한 공급가액의 0.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매입차별 세금 계산 사개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자, 재화 등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라고 하신다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요. 일단 시작할 때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매입자는요.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가산세가 없어야 돼요. 아니 왜요? 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다른 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매입세금 계산서 하나를 누락했어요. 누락. 자, 언제 누락했는데? 라고 물어보니 저 예정신고 할 때요. 예정신고. 자, 일기라고 할게요. 일기 예정신고 때 매입 누구를?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 부분은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금 계산서였어요. 공제 가능.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무슨 세액에서?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을 빼죠? 매입세액을 빼죠?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한다? 납부를 한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제가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라고 할 거냐면 자, 우리 신고한 거 내용입니다. 1,000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매입세액은 700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납부세액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300을 납부했겠죠? 자, 그런데 공제가는 매입세액인데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 누락 신고가 있었다. 자, 근데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100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게 포함되어 있었다라면 자, 아래쪽에 쓸게요. 매출세액은 변화가 없겠죠? 자, 근데 매입세액이 70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800이죠? 그럼 여러분 저는 납부를 300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했어야 돼요? 200. 사실상 매입 쪽에 우리가 공제가 가능한 부분에 특히나 세금계산서를 누락해버리면 우리 과세당국은 손해볼 게 없어요. 세입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세금도 많이 냈고 누락했다 그래서 가산세를 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문제가 뒤에 우리 아직 안 했지만 여기 보시면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 너 납부를 늦게 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가산세를 붙이는데 아니 내가 지금 200만 내도 되는 세금을 300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다 정리 끝나고 너무 많이 냈네. 너 과언합 있으니까 돌려줄게. 라고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자가 손해이지 과세당국은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입의 누락은 가산세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여기서 왜 가산세를 얘기하느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화 등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원래 공급 시기 때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공급 시기 때 안 받고요. 일정 기간 지나서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뒤늦게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4월 달에 거래를 했으면 최소한 늦어도 5월 10일까지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 받아오는 걸 저도 빠뜨리고 저한테 줘야 되는 사람도 빠뜨렸던 거죠. 뒤늦게 5월 말일쯤 가서 서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4월 때 그 거래했던 거 세금 계산서 안 들어왔네? 부랴부랴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럼 거래 사실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뒤늦게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거래는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하겠다.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만 가산세 0.5%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종이였을 때 서로가 다 입을 맞춰버렸었어요. 수기로 발행하는 것만 있었을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전자는 사대 수습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무슨 부분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실질적으로 지연 발급, 지연 수치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 부득이하게 수기로 발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제 가능 매입세금 계산서는 누락해도 가산세는 없어요.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이고 해당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 내까지 발급을 받았다라면 요건 매입세 공제는 되고 가산세 0.5%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등장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부분. 자, 미제출이라고 나온 부분. 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내면 돼요. 우리가 실제 손해이기 때문에 가산세 없어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정이에요. 경정. 자, 그래서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세금 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여러분 과세당국이 너네 이거 빠졌더라 들어와 라고 했던 부분 제가 앞에 강좌에서 이런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5만 원에 5천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였다. 난 이것 때문에 다시 부가세 수정신고는 하고 싶지 않다. 5천 원 공제받은 거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5만 5천 원을 다 경비 처리하고 났더니 뒤늦게 과세당국에서 연락이 왔더라. 그러면서 A가 매출로 신고했던 부분에 지금 B는 매입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경정이 온 거예요. 그러면 과세당국이 지적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수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만 또 가산세 얼마를 내라? 0.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미제출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나온 부분. 경정기간의 확인. 자, 공급가에 과대 기재했다. 이 부분은요, 이런 경우세요. 이중 입력이요.
이게 전자는 조금 덜한데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가 원본이 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생기면서 원본이 못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본을 먼저 받았어요. 부본은 팩스를 받았겠죠. 스캔을 받았겠죠. 뭐 이메일로 받거나. 그래서 그걸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럼 입력이 다 끝났는데 실무자가 원본이 왔을 때 입력이 안 된 줄 알고 한 번 더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종이가 이것도 사고가 많아요. 전자는 국세청에 맞춘 경우들이 많아서 드물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제가 종이를 2번 넣었던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갔더니 우리 거래처에 변화는 없는데 매수가 몇 매? 2매가 되죠.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50만 원짜리였다라면 100만 원으로 입력이 됐겠죠. 부가세는 10만 원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로 인해서 무엇 되어 있을 것이다. 매입세 공제도 과다하게 받아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이 부분도 성실히 기재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사개표에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더라. 근데 그게 과다 기재가 된 거겠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2번 입력 또는 우리 이제 너무 피곤하면 우리 50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될 걸 내가 5천만 원을 타이핑 쳤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0.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역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출하는 사람들. 자,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세율에 대해서 신고한 원화금액이 잘못됐다. 자, 과소하게 신고했다. 또는 우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 그 세 가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죠. 자, 또는 신고는 하였으나 원래 신고하는 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했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고는 모두 다 정상이다. 나 부가세 신고세 금액은 맞아. 그런데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무슨 서류 꼭 내셔야 된다고 했어요? 영세율 근거 서류라고 불려지는 영세율 첨부 서류 꼭 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무신고, 미달 신고 또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가산세? 0.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면 수정신고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수정신고는 신고했던 거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감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수정 신고는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포함이에요. 네,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하는 것도 포함해서 똑같이 감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 신고 하시게 되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몇 프로? 최대 90에서 최소 10% 감면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네, 뒤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얘기했어요. 자, 6번째 현금 매출 명세서락에서 나온 부분. 자,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무슨 문제 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현금 매출 명세서 내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기억 안 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저 프로그램 열었죠? 그러면 부속명세서 1에 가면 어디에? 여기 현금 매출 명세서 있죠? 자, 이 현금 매출 명세서 들어가셔서 사지선답 문제 부분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매출 명세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간은 그냥 여러분이 넣고 싶은 기간 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무엇 하셔라? 관련된 거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수익 구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이거 마감한 회사로 들어와서 안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오면 어떤 업종들이 작업을 하는지를 또 파악할 수 있으시니까 요거 가지고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교재 몇 가지 써드렸던 거 그런 건 기억하시는 게 좋죠.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업 등등. 자, 그래서 이들은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할 때 현금 매출이라고 하는 명세서를 꼭 내라. 여러분 이 현금 매출 명세서는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 왜 14번 건별 매출 넣어본 적 있죠, 여러분? 14번 건별은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증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요.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 현금 매출 명세서를 봐서 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이제 계속 관리를 해요. 그것 때문에 받는 소리예요. 이거 신고 잘못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미제출했거나 또는 신고가 빠진 게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6번 현재 이론 문제는 냈지만 실기 문제는 한 번도 출제한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업으라는 회사로 시험을 안 보니까 그렇겠죠. 자, 그리고 7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자, 요것도 현재까지는 전산 실무에서 가산세 문제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자, 요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를 성실히 내세요. 그래서 임대료, 우리 관리비, 간주 임대료 합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이 대체적으로 업이 하나라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해서 내는 서류예요. 근데 미제출했거나 또는 누락된 금액이 있었다라면 그 금액의 몇 프로 1%의 가산세를 무엇하겠다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임대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요 자료 다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부분은 넣을 자리가 없어서. 자, 우리 교재는 요거 뭐로 되어 있을 거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요거 문구를 요거로 좀 바꿀게요. 경정기간의 확인을 거쳐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나왔다라면 그 부분에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이나 확정 신고할 때요. 미제출하고 경정기간의 확인을 거쳐서 해당 경정기간에 제출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0.5%의 미제출됐던 공급가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는 받는데요. 이제 이들이 뒤늦게 수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 이게 뭐 특별한 경우들 아니면 누가 신용카드 매입 부분에 대한 거 신고가 다 됐을 건데 뒤늦게 이거 왜 공제 안 받았지? 받을게. 근데 본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경기관에 확인을 거치는 거니까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들 아니면 우리가 자진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시험의 필수 항목.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4월 25, 7월 25, 10월 25, 1월 25에 신고를 꼭 해야 되죠, 여러분. 그날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했다는 뭐가 될까요? 안 했다는 무신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저는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근데 신고 금액이 잘못됐대요.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적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소신고라고 하겠죠. 또는 내가 환급을 받는 사람에서 받았는데 환급을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 그럼 초과환급이겠죠,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신고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인이 법정 신고 기한 4번, 예정과 확정이 있는데 그 신고 기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신고로 보아서 우리 가산세 우리 무엇하겠다? 적용하겠다. 근데 가산세는 여러분 지금 신고불성실 가산세랑 우리 교재가 아마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고지납부 부분이랑 지금 통합하는 것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제 뒤늦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원래 개정은 2월에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서식은 바로 고쳐지지 않아서 저희 교재는 납부 불성실로 써드렸었는데 이게 납부지연으로 이제 프로그램도 바뀌었고 원래 납부지연 용어가 바뀌어서 우리는 고쳐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 그 부분인데 그 두 가지 가산세만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산출세액이 어려우시면 납부세액으로 고쳐놓으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납부세액에 대해서 가산세. 우리 앞에서는 여러분 다 공급가액 곱하기 얼마 이렇게 했죠.
근데 이들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얼마다. 그리고 왜 산출세액이라고 써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에 해당되는 납부 지연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아니고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예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등 자 그들에 다 적용되는 가산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세금이 얼마가 계산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걸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납부로 바꾸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요 얘기, 국세기본법 얘기했으니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 국세기본법이 들어오는 부분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지금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 맞지만 이것도 부가세법 가산세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이다. 자, 문구에서 보실 때 일반인지 부당인지 꼭 확인하실 것. 여러분, 일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불법의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기를 놓쳤다. 또는 회사에 이 부가세 신고할 만한 직원이 그만뒀는데 종업원을 못 구해서 우리가 놓쳐버렸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건 일반 무신고예요. 근데 부당은 내가 세금을 무엇할 목적? 내가 세금을 떼어먹을 목적에 우리 왜 포탈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그럴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부당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 40%가 돼요. 네, 그래서 부당은 40%. 그래서 무신고는 20, 부당은 40. 자,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뭐 어때요, 여러분? 과소신고는 10.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 20%, 40% 형태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신고 20, 일반 우리 과소신고는 10, 부당은 40.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신고는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도 했고 확정신고도 했다. 그런데 그때 신고했던 부분에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이 내가 생각했던 환급세액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더라.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더라. 이런 환급세액이 많으면 제가 돈을 국가한테 더 많이 돌려받았으니까 문제가 되고, 자, 납부세액이 적게 됐다는 건 내가 국가한테 세금을 덜 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면 가산세 10과 40입니다. 자, 이것 또한 일반의 성격이다라고 하면 나 업무하다가 그냥 단순히 누락했어요 라는 것 때문에 우리 납부세액이 적게 내렸다라고 하시면 산출세액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을 떼어먹을 목적이다. 소비자 탈세할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 부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부당에 들어가면 산출세액의 40%가 됩니다. 자, 현재 시험 문제는 무신고도 냈고요. 그리고 과소신고도 냈고요. 부당은 세무 2급은 건든 적은 없고 세무 1급에서는 부당을 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냈다는 얘기죠. 최소한 세무 2급 준비하신 분들은 일반 과소와 무신고는 기억하실 것. 그리고 출제 빈도는 일반 과소가 훨씬 높습니다. 자, 납부 지연 가산세. 우리 교재에 지금 현재 납부 환급 불성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로 글씨 묶어주세요. 바꿔주세요. 납부 지연. 근데 이 납부 지연이 무슨 부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맞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요 납부 지연 용어로 바꾼 건 우리가 납부 불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신고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진 신고했을 때 납부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납부 쪽에 붙는, 납부 불성실에 붙는 가산세랑 우리 왜 고지서 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개인 사업자들이요. 그러면 그 고지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늦게 하게 되면 그때 붙는 가산세가 달라요. 네, 지금도 달라요, 여전히. 그런데 그 고지 납부 가산세가 월등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형평성 논란이 되면서 우리 2019년도 개정안이 들어가서 2020년도 세법이 확정이 되면서 문구도 그럼 통일을 하자. 지금 고지랑 납부 불성실이랑 다 묶어서 납부 지연으로 다 같이 가자. 그리고 고지 쪽에 있었던 가산세를 인하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묶여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지로 내는 쪽이 아니라 우리 법인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가는 게 맞아요? 납부 불성실에 해당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납부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는 1번과 2번의 합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번의 내용을 볼게요. 1번. 자, 1번 내용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납세 또는 미달 납부세 또는 내가 환급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초과환급세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경과일수, 여러분 이 경과일수를 다른 말로 미납일수라고 해도 돼요. 경과일수를 미납일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미납은 뭐예요, 여러분? 안 낸 걸 미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납 또는 경과일수를 곱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 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못하겠다,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이로 받는 거예요. 연이로. 그래서 실제로 연의 이자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 9%가 넘죠. 기존에 만분의 3이었었어요. 그때는 뭐 10.96%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아마 9.16 정도 나올 거예요. 환산해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가산세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랑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의 몇 프로? 3%. 자, 그런데 요 2번은 납세 고지서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무엇해라? 요거를 적용하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부가가치세는 신고제이다, 고지제이다. 자, 법인 기준으로만 기억하자. 그럼 법인은 지금 현재 신고제예요, 고지제예요? 신고제예요. 그럼 이번에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한 강의들이 돌아다니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 강의 말고 다른 쪽 강의 하는데 다른 데에서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로도 요즘에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물어봤던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 대학반 졸업반이었는데 근데 이분 가산세를 왜 안 더하냐라고 하는데 이건 고지납부였을 때만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는 고지서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고지서는 국가가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납부서를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실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의 성격을 갖고 있는 1번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어요. 질문자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거밖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것만 써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부가세는. 이해되셨을까요? 이것만 써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1번만 기억하고 갑니다. 신고제입니다. 납부서로 냅니다. 고지서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2번은 누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는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개인사업자는 예정 때 고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사업자도 예정 고지를 생각해보면 1번의 부분은 없겠죠. 본인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고지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6이 들어가죠. 근데 이 두 개가 나오려면 엮여 있는 세법적인 조항이 아니면 사실 두 개가 같이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법의 의미를 기억하실 것. 자, 그리고 또 한간에 떠도는 이상한 소리가 있어서 자, 이걸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진행했던 부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시험이 조금 특이했던 게 가산세 문제를 안 내다가 마지막 시험에만 가산세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냈는데 이희재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지금 이 납부불성실의 성격에 해당되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정 금액에 무엇하면 아니 미달하면 우리 가산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가 볼 땐 이것도 질문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정보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죠. 자, 100만 원이란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그 100만 원은요. 체납된 국세가 있었다. 그러면 체납된 국세가 있으니까 국가는 세금 내라고 계속 뭐 발급할까요? 고지서를 계속 발급해서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지서 또는 세목별로 받은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가산세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100만 원이란 조항도 고지서에 붙는 가산세, 고지서에 면제되는 가산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고제로 쓰는 부가가치세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교육 듣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내용 같이 갖고 있으시면 그냥 살짝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교재에 써 있는 거대로 1번,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건 1번이라고 보여드렸죠. 1번의 사항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는 보여드리지만 좀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과일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원래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여러분. 그죠? 납부 기한.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2번은 고지라고 했으니까 고지 1까지의 일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게 계산 부분. 근데 시험은 여러분 며칠이라고 시험지에 줘요. 그러니까 조금 쉽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서 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볼게요. 그럼 일기 예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일기 예정 납부 기한은 며칠이다. 4월 25일이죠. 자, 근데 이게 빠진 게 있어서 우리는 뒤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기한의 다음 날부터예요. 그럼 며칠부터? 4월 26일부터 너 언제 납부할 건데? 그러면 저희는 7월 25일 날 신고도 하면서 납부도 하겠대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 경과 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요거를 넣는 팝업창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나 10만 원을 입력하고 무엇하면 엔터를 하면 우리 팝업창이 뜨면서 일자를 치라는 게 나와요. 그럼 시험지에 일자를 주면 그대로 치면 여기 일수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면 누가 자동으로 뜰까, 여러분? 우리 가산세가 자동으로 뜬다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실무자들은 실무자가 아니고요. 실무자들은 그런 기능을 씁니다. 근데 출제자들은 그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시험지에 이렇게 줍니다. 미납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다? 90일. 미납일수 며칠로 가정한다? 92일. 막 이렇게 써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일자로 들어온 건 여기 일자를 넣는 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자를 넣었다고 해서 가산세가 계산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다 손계산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 4월 25일이 공휴일이었대요. 네,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우리 납부 기한은 며칠로 넘어가요? 4월 26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미납일수 또는 경과일수 계산할 땐 며칠이 된다? 우린 4월 며칠부터? 27일부터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공휴일 끼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일수를 주거나 또는 무시해라 라는 문구를 달아주고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산세가 있고요. 요것도 출제가 되겠죠. 자, 시험에서 2020년도 주춤했던 이유는요. 이런 쪽도 바뀌었지만 문제는 이것도 2020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개정이 된 게 아니라 또 누가 개정이 됐냐면 제가 뒤에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여러분. 요 감면이 대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좀 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쉴 거예요, 여러분. 네, 1년에서 조금 주춤하다가 그 다음 연도가 되면 가산세 쪽들이라든지 어디든 다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주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왜 써드렸냐면 아까 이제 질문사항이 있었던 거 미리 말씀드렸던 거 그냥 텍스트로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무조건 확정신고 때 가시라고 했어요. 예정신고 누락은 절대로 예정일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본 확정신고하는 거랑 또는 나는 부가세 신고를 다 했는데 수정신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정신고 누락본 확정신고이든 수정신고이든 본인이 자진신고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고지서 분명히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몇 번의 가산세? 제가 보여드린 거 1번의 가산세,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가산세만 무엇해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텍스트로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100만 원 미만은 안 한다라고 했었던 부분, 가산세가 제외됩니다라고 했던 부분. 자, 그 부분은 무엇이다? 우리 고지서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체납된 국세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납세 고지서별 또는 세목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세금의 항목이 달라서요. 자, 그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1번의 가산세는 무엇해라? 제외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지금 고지서가 아니라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누락이라든지 수정신고는 모두 다 자진신고 납부에 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가산세는 무엇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아예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게 정보가 범람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교재에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잘 안 냅니다. 네, 잘 안 내셔서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는 감면으로 갈게요. 감면. 자, 감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이다라는 부분. 자, 이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누구를 포함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 여기다 그냥 글씨를 텍스트 하나 넣어드릴까요? 자, 수정신고 감면은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 반영, 포함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거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법령이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법령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따로 있지 않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면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 세 개만 해당이 돼요. 여러분 과소신고 초과환급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 납부 지연이라고 불러지는 납부 불성실족 가산세인 거죠. 그쵸? 죄송해요. 납부 불성실이 아니라 신고 불성실 쪽의 가산세죠. 우리 신고 불성실에서 이런 뭐 했어요? 과소신고, 초과환급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에 있었던 그 가산세 부분하고 영세과세 표준에 대한 가산세만 무엇한다? 감면조항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실수했던 거 납부 불성실 성격으로 가져가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걔는 감면 없어요, 여러분. 네, 요것만 감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감면을 적용받을 때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세 당국이 우리한테 너네 잘못됐어 라고 연락할 걸 어딘가를 통해서 소스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들어간다? 그런 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만 짜는 그 얘기예요. 과세관청에 경정을 할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냈다. 그러면 우리 이거 감면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요거 어디서도 조심하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수정세금 계산서. 우리 수정세금서 발급할 때 내가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과세관청에 경정할 걸 또는 결정할 걸 알고 우리 수정하는 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예 수정 발급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감면도. 자, 그러면 우리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감면받는다? 90%. 그럼 몇 프로 낸다? 10%. 자, 조심하실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만 써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과소신고가 있었대요. 과소신고 세액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얼마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 그 부분의 금액이 우리는 10,000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세울게요. 네, 과정을. 자,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발견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들어갈 거예요. 수정신고. 자, 그런데 이 수정신고를 언제 들어갔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요. 원래 당초에 신고했던 자, 당초 신고 기한이 있겠죠, 여러분. 이건 항상 신고 기한을 가지고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럼 당초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우리는 10일 만에 무엇하였다? 우리 수정 신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산세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이 수정 신고에 따른 감면은 지금 현재 세액에 대한 감면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세액으로 아예 써버린 거예요. 그럼 가산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을 하자. 그럼 여기 가산세에 우리 일단 10,000원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할게요. 그럼 10,000원에 그리고 저 수정 신고하는데 자 뭔가 잘못된 거 발견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부정의 행위는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부당은 아니네요.
그러면 40%는 아니죠. 자, 그리고 신고했던 거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신고는 했던 거니까 무신고는 아니죠, 여러분. 그럼 일반 과소란 표현을 써요. 일반. 자, 그러면 일반 과소이면 10%예요. 자, 무신고는 20%, 일반은 10%, 그리고 부당은 무신고이든 일반이든 40%. 자, 그러면 10%입니다. 그런데 우리 10일 만에 신고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1개월 이내에 들어가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몇 퍼센트를 곱해야 될까요? 자, 이거 곱하라고 했더니 90% 감면해준다겠지? 이렇게 곱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금을 내야 되는 거 계산하는 거죠? 가산세 내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곱해야 되는 건 납부율을 곱하는 거예요. 납부율. 이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꾸 감면율을 곱하세요. 감면율이 아닙니다. 납부율. 그러니까 90%가 아니라 나는 몇 프로 낸다? 10%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90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 25%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납부율로 낸다. 그럼 10,000원에 10%이면 1,000원. 1,000원에 10%이면 100원이네요. 그래서 저는 100원의 가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10,000원에 100원 더해서 저는 납부서가 11,100원짜리로 납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납부율을 곱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개월이 초과되고 3개월 이내는 75% 감면받아서 우리는 25%를 납부합니다. 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우리 50% 감면받아서 우리는 납부를 50% 합니다. 자,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를 감면받아서 70%를 내고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우리 20% 감면받아서 80%. 자,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 감면을 받아서 90%. 자, 업무는 다 필요합니다. 자, 시험은 1개월 이내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기억하고 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전산실무가 이유 거를 못 내요, 여러분. 그래서 전산실무 문제 들어가 보면 1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가 제일 많을 거예요. 됐을까요? 그런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거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는 기억해라? 여기까지는 기억해라. 됐을까요? 시험 목적에서는 여기까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1개월 이내는 10% 내자, 3개월 이내는 20% 내자, 6개월 이내는 50% 내자. 자, 이렇게 기억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한 후 신고입니다. 이런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신고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무슨 신고? 무신고. 자, 그래서 무신고였을 때 감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한다라는 걸 가져가실 것. 자, 그리고 이 무신고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부분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한 후 신고자도요. 경정신고나 수정신고는 가능해요. 왜냐면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경정청구, 수정신고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신고한 사실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만 남들보다 늦게 했다라는 것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무신고였을 때만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신고라면 50% 감면하고 50%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는 50% 납부. 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70% 납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우리 8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신고 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것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서류 내야 되는 거 있죠? 영세율 과세표준에 영세율 첨부 서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류 안 냈겠네요. 그렇죠. 신고를 안 했는데 영세율 과세표준과 관련된 첨부서를 어떻게 내요, 여러분? 그럼 그 부분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뭐 두 개가 중첩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하나만 적용을 해요. 네, 근데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가산세가 그래서 이거는 무신고 문제가 나오면 기한 후 신고 문제가 나오면 이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법에 따른 제출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언제까지 가입하세요, 언제까지 등록하세요, 언제까지 개설하세요 라고 하는 법의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기한이 지난 뒤에
제출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내야 되는 가산세의 몇 프로를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페이퍼로 세금 계산서가 움직일 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이 있으면 가산세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뭐 미제출이 법인의 입장에서 나올 일이 거의 없어서 거의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산세 기본적인 얘기는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 쉬고요. 어느 부분을 들어가시자 이제 예제를 쭉 풀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예제 푸시는 거 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 자, 잠깐 쉬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우리 실무 예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